미국 입장에서 여기를 꺼트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어찌 보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런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좀 유익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오시던 중국은 계속 때릴 것 같아요. 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영국에서 트라우마를 봤어요. 영국이 30년대, 50년대 사이만 하더라도 대영 제국을 식민지를 거스르면서 패권 국가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 바라봤을 때 영국이 좀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뭐냐면 당연히 영국도 계속 부채를 이용한 성장을 했고 이제 패권 통화를 채권을 발행해서 부채를 계속 찍어냈죠. 근데 그 부채를 찍어내는 주체 대상자가 미국한테 너무 의존을 했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재정이 약화되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성장은 까먹고 있는데 이 부채가 미국한테 너무 많이 지다 보니까 미국이 롤오버를 안 해주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흔들리고 거기에 편입됐던 이제 많은 블록화된 동맹 국가들이 다 탈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블록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금 미국이 발행하는 채권을 중국이 사지 않고 판다라고는 하는데 반대로요. 미국이 중국한테 안 파는 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어찌됐든 GDP나 전체적인 규모로 2등 국가로 지금 올라서고 있어요. 물론 위안에 대한 사용률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8%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80%에 비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근데 중국이 GDP 규모나 인구 성장 규모,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계속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여기를 꺼트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영국은 지금 2등 국가가 아니거든요. 1등에서 무너지면 그 끝이 어디일지 모르는 거예요.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은 더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미국은 절체절명의 숙제가 중국을 갖다가 계속 억제하고 컨트롤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고, 시진핑은 이제 어찌 보면은 자신들의 그 집권력을 계속 강화시키면서 그래도 자신들의 철학을 실현시키고 내수를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도 2등이 아닌 1등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양 국가는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답은 간단히 나와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국을 누르게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방식이 다른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를 매겠다. 우리의 이득을 반덤핑 수출로 중국이 다 뺏어갔으니까 그만큼 뺏은 이익을 관세로 다 매기겠다라는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해리스는 조금 다릅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인권을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그동안에 우리 신장 위구르에서 노동자를 탄압했던 거, 그 다음에 홍콩이라든지 대만 관련해서 너희들은 우리의 하나의 종속일 뿐이다. 이런 이제 발언들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적인 권한과 자유, 독립성을 저해하는 거잖아요. 해리스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그 외교적인 정책을 할 때도 그 강력한 발언을 했었고, 동시에 중국이 그런 정책들을 표명하거나 약간 국가의 고유 권한을 좀 침해하는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걸 우회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무역 정책도 쓰고, 그 다음에 국가 안보적인 정책도 쓰고, 그러면서 통합적으로 이제 공격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관세만을 요구하는 트럼프보다 해리스는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더 독하실 수 있다. 더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트러블들은 어찌됐든 대선이 끝난 직후에는 굉장히 강화될 수 있고, 지금 이런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직후에 중국은 사실 굉장히 지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부동산 레드라인이나 아니면 공동부유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진핑이 국가적인 컨트롤 능력을 가졌고, 최근 들어서는 민생 경제를 많이 생각해서 물론 반복적이긴 하지만 부동산 살리기, 증권 시장 살리기, 펀드 조성, 지준율 인하,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구매를 갖다가 부양해 주기,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현금 지급까지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민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대선 직후에 때리기 시작한다. 그럼 중국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트러블들이 사실 우리의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압박을 받고 종용을 받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보면 양쪽 국가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경로를 다 열어놓는 게 맞거든요. 근데 트러블이 강할수록 당연히 미국과 중국은 자신들의 블록에 속할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 그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런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2년 전부터 유행을 했잖아요. 좀 그때 로직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내수에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결국엔 대만이라는 국가를 침공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반도체 산업까지 대만에 어쨌든 이제 큰 기업들과 산업체들이 많으니까 대만을 장악한 다음에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내수에서의 불만이나 민생에서의 올라오는 이제 부르짖음들을 다 평정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대만 침략에 대한 시나리오의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어찌 보면 공동 부유를 통해서 빅테크 중국 내에 이제 테크 기업들도 많이 컨트롤 했고 아직 가계나 민생 경제 쪽에서의 불만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시진핑의 국가 장악력은 사실 2년 전보다 더 커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경제 정책 자체를 지금은 과거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리커창 총리가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많은 기류의 틀들이 시진핑의 모든 정책 철학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진핑이 굳이 악수를 쓰면서 컨트롤 능력이 이미 장악이 됐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자국의 피해까지도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굳이 이제 대만 침공을 지금 와서 굳이 왜 할까? 그런 이제 퀘스천 마크는 좀 남는 거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그동안 쌓아놓은 사실은 이제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허권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그 개수만 보더라도 미국 대비 10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중에서 10배라고는 하지만 쓰여질 수 있는 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거의 10%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잘하는 거, 어쨌든 내수시장을 통해서 많이 돈을 벌어놓고 산업 파일을 많이 키워놓은 게 이제 EV 배터리 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독일이나 유럽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BMW, 벤츠 쪽을 계속 공략하기 위한 통로를 열고 자기들 길을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하는 거 가지고 쇼부를 치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들이 어찌 보면 싸게 계속 팔고 싸게 계속 팔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근데 알고 보면 불량인데 몇 년 지나면 불량이 또 조금은 개선이 되고 그러니까 장악력은 일단은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속된 표현이지만 선빵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은 선제적으로 일단 들어가 가지고 일단 장악을 하고 나중에 그 질이나 품질은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한 바로 반덤핑 수출이라는 거죠. 불공정 거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맞대응으로 중국도 예전에 보시면 중국도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중국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원자재 가공품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와 관련되는 이제 히토류 쪽인데 그 부분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관세를 매길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렇게 관세를 서로 매기고 서로 싸우고 하잖아요. 트럼프 일선 때 보시면요. 중국이 미국에게 수입하는 품목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보면 비행기가 있고 대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정작 중국이 미국한테 수입하는 수입 금액은 잘 줄지 않았어요. 항상 그대로였어요. 그만큼 표면적으로는 싸우지만 중국이 어느 정도 미국한테 이게 져주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어느 정도는 미국의 제품을 사면서 싸우더라. 그러니까 서로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싸우더라라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즉 균형을 유지하면서 싸운다는 거는 미국과 중국 이 국가는 사실 관세를 부여하지만 사실상 자국들이 입는 피해와 그 피를 흘리는 그런 이제 손해들 이런 건 알고 보면 제한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밑에 속해 있는 다른 블록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더 받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내수 경제가 정말 안 좋고 중국 후번양 제도인데 그 부동산 레드라인을 이제 선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부채로 끌어와서 건설을 해서 주택을 갖다가 그 구매자들한테 주는 건데 어느 정도 이상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PF에서 어쨌든 자금을 조달해야지 시공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에서 똑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부채를 몇 퍼센트 이상 조달 못하게 딱 컨트롤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대형 기업들이 사실은 헝다도 그랬고 건설을 하려고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못 끌어오니까 주택 건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택 구매자들 입장에서 계약금도 내고 돈을 냈는데 이게 언제 지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 어떤 이제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미 대출도 받아가지고 계약금도 내고 중간에 내야 되는 금액들도 이미 지불을 했어요. 근데 집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예금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금을 깨가지고 일단 대출을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이 언제 내수요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동부유에 대한 문제예요. 공동부유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빅테크 많은 취업자들을 갖다가 포용할 수 있는 이쪽을 굉장히 많이 억누르면서 사업 영역을 컨트롤하면서 사실은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업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 얘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알리바바의 플랫폼으로 조성되는 지역의 소규모 시장들이 알리바바의 플랫폼으로 장악이 금방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 플랫폼들이 실제의 소상공인들의 시장을 갖다가 주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 매칭하고 이런 플랫폼이 장악력이 너무 큰데 이런 사업 부분도 독점력이 있다, 너희들의 독점 문제가 있다라면서 국가가 통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취업했던 배달 인구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아르바이트 이런 분들이 다 취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업률이 다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생에서 봤을 때는 그 전에 오프라인에서 활성화되어 있던 시장들도 다 아웃되고 실업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가게는 다 대출 갚느라고 급급한 상황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봤을 때는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빚에 의한 성장을 안 한다고 하니까 고정 투자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건설 투자, 그 다음에 설비 투자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숫자를 높이지 않아요. 어쨌든 인위적으로라도 높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도 새롭게 없고 뭐 도로 건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통로도 없는 거죠. 전체적인 양적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은 다운그레이드되고 약화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반대로요, 중국 내에서 그 지표를 보시면 모든 게 또 나빠진 게 아닙니다. 상반기까지 보시면 온라인 소매 판매는요 전년비 10% 이상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생각했고 계속 외쳤던 거는 5개년 기획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수, 서비스업, 그 다음에 신산업을 성장을 시키면서 내수 경제 위주의 패턴을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신성장 산업,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EV 배터리 이쪽은 합쳤을 때 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가 꽤 돼요. 거기다가 오프라인은 소비가 사실 한 자릿수 이하로 굉장히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10%대를 온라인 소매 판매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그 전에 좋았던 분야들은 완벽하게 망가지는 구조가 확연히 보이는데 반대로 그들이 원했던 구조로 사실은 조정이 어찌 보면 잘 되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 망한다, 중국이 위험해진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럴 때 이걸 객관화해 보면 중국이 가려는 길대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수출에만 의존적이고 중국에 대한 수출 경로도 지금 많이 막혀가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중국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한국을 갖다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비난만 하지 말고 우리 스피커들이나 많은 이제 그 분석가들 뿐만 아니라 독자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보다는 같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함께 돕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제안하는 발언은 뭐냐면 무언가 이념이나 정치적으로 어떤 자기의 의견 이런 거 다 그거는 다 존중을 하는데 국가가 저성장 국면에서 무언가 새로운 정책을 취할 때 그것을 비난으로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비난은 또 다른 비난을 낳고 결론은 뭐냐면 하지 말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인도의 모디 총리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은 자신들이 뭘 할 거고 이제 세제 개혁을 해서 이것이 얼마나 국가 부를 높이고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모디 총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로드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으로 뭔가 선전을 하고 자꾸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정책들, 그게 금융 분야가 됐든 아니면 실물 분야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도와서 갔으면 하는 절실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가정이 있는데요. 엄마랑 아빠랑 싸워요.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우리는 어디로 이사를 가야 돼. 근데 엄마는 무조건 A예요. 아버지는 무조건 B예요. 근데 각자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족을 위하는 방향이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거기에 합의점을 못 찾습니다. 근데 싸움을 계속하죠. 정작요, 부모가 싸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내가 피곤할 것 같으면, 내가 공격을 많이 당할 것 같으면, 약점이 많이 보이면 본인들은 힘 조절을 해요. 스스로 이제 약간 휴전도 선언을 해요. 근데요, 그로 인한 트러블과 그 고통과 그 시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심리적인 불안, 이런 건 자식들이 다 받아요. 지금 국가가 속박돼 있고 이런 구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장인 국가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다 수출을 하고 다른 국가들도 수출을 하면서 이렇게 수혜 효과,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런 구조는 형성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부터. 근데 이런 측면에서 미국, 중국은 지나고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상대적 피해는 다른 국가들이 다 받는 구조가 너무나 명확해지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관세를 처음에는 매겨요. 대선 딱 당선되자마자 매깁니다. 근데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 다 매겨요. 심지어 멕시코 매기고요, 우방 국가인 캐나다도 매기고요, 나중에 유럽도 매기고요, 한국도 매기고 다 관세 매깁니다. 근데 정작 이 관세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고 관세 매깁니다 하면서 산업을 계속 위축을 시켜요, 심리를.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보셨잖아요. 2년 지나서 자국의 기업들이 품목 금액이 높아지니까 수입을 못하면서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협정에 돌입하잖아요. 즉 대장들은 그렇게 많이 피해는 안 보더라. 근데 대장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큰 이 두 국가가 계속 스마트하게 공격 싸울 때마다 피해는 오히려 여기에 속해 있는 수출국가나 하위국가들이 더 보는 경향은 앞으로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정책의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정책의 기류가 그 전에 보수주의였다, 우리는 전향적이었다, 이런 트렌드에서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대 국가나 우방 국가, 그리고 오히려 우리랑 좀 결을 다리하는 국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을 때 택티컬하게 변화하면서도 대응하는, 그런 말 그대로 그 순간순간 살아있는 현명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살아날 길이다.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스마트한 정책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절실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시고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함께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